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에 이번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고객들은 오히려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를 패싱한 일방적인 수사 결과 발표도 논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습은커녕 사안을 더 키우고 있는 쿠팡의 대응을 안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일단 보상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규모가 상당한데 문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보면 수치부터 보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사과문 발표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이번 보상 총액 1조 6,850억 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역대 최대 보상 규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내용입니다.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쿠팡 상품 구매와 배달 앱인 쿠팡이츠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각각 5천 원이고요. 온라인 여행 상품과 명품 구매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각각 2만 원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온 곳이 알럭스와 쿠팡 트래블이란 곳들인데 사실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곳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예. 이게 현금 보상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 내 이용권 보상을 주는 형식의 보상하는 방식 이거야 그렇다고 쳐도 쿠팡이나 쿠팡이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객의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에 보상안의 80%의 금액을 배정했다는데 소비자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알럭스나 쿠팡 트래블 들어가 보시면 주어진 보상액만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보상안이 나온 직후 시민단체들은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다. 쿠팡 매출 더 높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을 당장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쿠팡 측에서 추가적으로 수습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추가 보상 논의를 한다든지. 안 그래도 지난달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 이틀간 열렸던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쿠팡은 보상안 내용보다는 규모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추가 보상안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5만 원 보상 쿠폰에 부재소 합의 조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소비자 이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조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이용권에는 면소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쿠폰 쓴다고 해서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제약되거나 보상안이 감액되는 건 아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지금 청문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도 김범석 창업주 쿠팡 INC 의장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밝히면서 지금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빠진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상태가 됐는데 이 청문회 시작부터 좀 설전이 있었죠? 시작부터 뜨거웠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쿠팡 측 통역사가 좀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저스 대표에게 동시 통역기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예. 로저스 대표는 본인의 개인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highly irregular. And I voice my objection to it. We've done so on the record. 이것은 I will do so 정상적이지 throughout today.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의 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동시 통역기 착용하셨고요. 네, 이후에도 로저스 대표는 위원들의 질문에 방어적이고 또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증인의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돼야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지속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또 언성은 언성대로 높여서 로저스 대표는 답변 태도로도 이번에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외국인이어서 문화적으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쿠팡의 다른 기업보다 유독 다른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청문회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쿠팡이 앞서 발표했던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게 조사에 결과 발표된 핵심 내용이 개인정보의 유출 범위가 기존에 발표했던 3,300만 개가 아니다. 사실상 3,000개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꼽혔는데 이 쿠팡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줄었죠. 3,300만 개가 아니라 3,000개다. 이게 쿠팡이 최근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인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 측의 셀프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이 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또 쿠팡이 용의자의 노트북을 압수한 결과만으로 유출 정보가 3,000건이라고 단정한 건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 논리적인 허점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어떤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 발표해야 되고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개보위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은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과 결과를 발표한 것 모두가 셀프 발표나 자체 조사 같은 것들이 아니고 정부의 아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들은 발언과 대비해 보면 정부와 쿠팡 사이에 일종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맞습니다. 듣는 시청자분들도 참 헷갈릴 것 같아요. 요즘 며칠간 이제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을 뿐 우리가 셀프 조사한 게 아니다. 자체 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다. 이렇게 며칠간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쿠팡이 언급하는 정부는 바로 국정원입니다. 쿠팡은 국정원의 명령에 따라서 용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을 만났고 조사했고 결론을 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건데 배 부총리는 기기 유실이나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노트북 이송 과정만 국정원이 협조를 했을 뿐 쿠팡의 용의자와 접촉 등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에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을 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정원 역시 쿠팡이 언급한 정보에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고 쿠팡의 주장 중에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이 정부 내 소통 논란으로 논의의 무대를 옮겨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이게 면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쿠팡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나 사실상 폭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대응은 수준이란 아니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한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라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좀 최근 정황들을 보면 진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긴 합니다. 예. 쿠팡이 우리 국회에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과 상대적으로 미국 정관계 로비에는 적극적이고 그 결과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이번 일을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쿠팡이 만들고 있는 이런 미국 기업 탄압 프레임이 당장 올 초 한미 간 비관세 분야 협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실리는 없다면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관련 입장에서 어렵게 한미 관세 협상 만들어서 뭔가 미국 내 투자도 더 이끌어내고 협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 하나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걸 뒤집는다. 그건 등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쿠팡이 하는 걸 보면 미국 내 소송에 대비하는 거지 우리 그거는 크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국회가 이번 청문회로도 사태 검증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해외에 있는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될지 지켜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엔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사가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죠. 가라앉을 줄 모르는 집값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10,000원 안팎으로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먼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소득의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직장인은 7,700원, 지역가입자는 15,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연금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커져 월소득 309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23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33만 원, 9만 원 이상을 더 받습니다. 출산과 군복무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도 커집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게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되고 군복무 적용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오는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2033년에는 소득도 물가도 오를 테니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단순 비교하면 지난해 13만 9천 원이던 월 보험료가 2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건 연금의 고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년 뒤인 2056년인데요. 이번 연금 개혁 등에 따라 207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직장인들의 허리띠를 졸라가며 소진 시점을 고작 15년 미룬 것이냐는 불만과 어찌됐든 또 2071년 근처에선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죠.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사상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연 20%로 그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한 해만 260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보험료를 더 걷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둔 돈을 잘 굴려 기금을 불리는 일도 중요하죠. 올해도 기금을 잘 굴려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의 불씨를 꺼뜨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연간 상승률인 8.03%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고 중위 매매 가격 역시 11억 원을 돌파하면서 체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9포인트 넘게 급등해 117을 기록한 건데요. 이 지수는 중개업소들이 체감하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100을 크게 웃돌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직후에는 규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시장이 규제보다 공급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집값의 상승세는 규제로 인해 매물이 마른 상태에서 가뭄에 콩나듯 이뤄진 거래로 시세가 올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상승세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약 4,400건으로 전월 대비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집값 상승을 점치는 건 중개업소들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전문기관 곳곳에서 수도권의 경우 2% 이상, 서울은 4% 넘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간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마저 나오고 있죠. 최근 여당이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요일 기사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올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집을 살 때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관한 기사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올라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은행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고가주택일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해주는데 부담감들이 증가하게 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액자산과 저액자산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내려갑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15.9%에서 5에서 6%대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돼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금리는 12.5%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9.9%까지 적용됩니다. 2분기부터는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9월 출시됩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뒤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30조 원 규모로 본격 가동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세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변화가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3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 형평을 위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복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05%로 오르고 코스닥은 기존 대비 0.05%포인트 상승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들 저희와 함께 꼼꼼히 챙기셔서 경제적인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 CEO들의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사실상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면서 3월 주주총회를 거치면 회장직을 3년 더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첫 연임입니다. 지난해 3분기 개선된 실적으로 역대 처음 분기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고 취임 후 증권사와 보험사를 인수해 종합금융체제를 갖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올해의 과제도 실적입니다. 절대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만 다른 금융지주와의 상대평가에서는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1등인 KB금융은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5조 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1년 전보다 16.6% 급증했는데 4등으로 꼴찌인 우리금융은 5.1% 성장에 그쳐서 작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큰 돈을 투입한 각종 인수에서 내년 어떤 실적을 낼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의 환매 중단에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못한 채 결국 2026년을 맞았습니다. 징계 불복 소송은 지난 2023년 말 시작됐고 1심과 2심 모두 전직 CEO들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진 주요 이유가 내부 통제 부실인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에 끼워 맞춰서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CEO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패소한 바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검찰의 항소권 남용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상태여서 당국도 조심스러웠을 법한데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톱퍼보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